이번 5세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미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에너지 포럼 2018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세션 진행 방식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20분의 발표와 50분의 토론, 그리고 10분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님입니다. 패널분들과 함께 앞에 모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세션이라서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또 이게 그 지속 가능한 그 신산업 생태 구축이라는 매우 어떤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그런 세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저쪽 오른쪽 끝에 계시는 이제 발표자 분이십니다. 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최준균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에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환경에너지연구소의 그 김성우 소장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의 기준학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의 홍준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그 최준균 교수님으로부터 그 AI CBM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란 주제로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소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3020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30년도에 GNP가 2만 불이 되나, 20만 불이 되나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이제 도달을 했는데 언제쯤 한 6만 불이나 20만 불이 될 것 같으세요? 2030년경에 한 6만 불 될까요? 오늘 주제 그 얘기 할 겁니다. 뭘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플랫폼 혁명이 오고요, 에너지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야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니까 통신 3사가 쓰는 전기료가 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물질적인 세계들 전부 다 전기로 가동을 하는 거죠. 스마트 시티 만들면 전기료 얼마나 들어갈까요? 세종시하고 부산에 스마트 시티 만들면 그 중에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예요. 정부 종합센터 전사센터를 대전에 옮길 때 초기에 옮기다가 10개월을 정지를 했어요. 전력을 라인을 다시 끌어오느라고. 조그만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조그만 소도시보다도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된다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조금 전 세션에 원자력 세션을 보니까, 저는 내뚝 전문가거든요. KT가 민영화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광통신 산업이 세계 기술로는 넘버 2, 3 정도 됐었거든요. 3년 만에 전멸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비슷한 데자뷰 현상이 일어날까봐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 새로운 생태계가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모든 생태계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에너지는 그 중에 하나고요. 연결이 돼야 되죠, 앞으로. 그럼 이게 그 돈을 벌려면 앞으로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6만 불, 10만 불, 두바이가 지금 빈 땅에서 헤엄쳐가지고 10만 불 올라갔거든요. 두바이가. 걔네들이 2030년경에는 20만 불 올라갈 것 같아요. 맨 땅에서. 이게 ICT 분야는 맨 땅에 헤엄치는 것들이거든요. 새로운 인프라, ICT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만일 빠른 시간 내에 6만 불로 도달한다면 그 첫 번째 트리거링 포인트는 ICT 기술이고 두 번째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세 번째가 헬스 분야라고 저는 봐요. 그 망 인프라 잘 깔아놔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ICT 인프라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잘 안 돼 있어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 정보는 그냥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액세스를 잘 할 수 있게 저장을 해야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지 않으면 정보는 없는 거랑 동일해요. 자료를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없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의성을 기대해야 돼요. 너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지금 여태까지는 기술을, 특히 이게 에너지 쪽에 많은 분들은 다른 ICT 기술이나 이런 다른 기술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자기 생산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 생태계가 바뀌어요.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로 가가지고 기존 생태계를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파괴적인 현상이 어떻게 오는지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새로운 파괴적인 현상은 확실한 건 네트워크하고 그 컴퓨팅 기술 때문에 파괴적인 생태계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감히 얘기 드린다면 현재 한전이나 전력망 제어를 위한 스카다망 같은 그런 망 구조 있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가 올 거예요. 에너지나 교통이나 의료나 다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가 올 거예요.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를 사람들이 본인이 흘러가면서도 이해를 못 해요. 현상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이러면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어디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세미나 할 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큰 후유증이 3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아냐? 첫 번째가요, 세계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어.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요, 스페인 무적 함대를 만들었다고요. 지식 생태계가 오면 똑같은 식민지화가 될 거예요. 구글 식민지나 애플 식민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노예 무역이 생겼죠.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노예 무역이 생겼죠. 노예 무역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버 노예예요. 스마트폰 속에 사이버 노예가 보통 5에서 10개의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해요. 그 노예들이 활동을 하면 인간의 생산성이 올라가요. 자기 혼자 일하냐? 노예 10명 데리고 일하는 거죠. 10명의 생산성이 나오고 40명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이버 노예 시장에 새로운 지식 생태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생태계가 오는 거죠. 지식의 콜로니 현상이 생기고요. 새로운 사이버 노예들, 우리는 그걸 아바타라 그래요. 아바타라고. 새로운 생태계에 오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기술을 이용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게 생태계 전체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에 이제 왕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50% 정도를 지금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어디에다 정조주냐면 IoT 시장을 다 먹겠대요. 아마존 최근 책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쪽에 삼성도 난리치잖아요. 이 IoT라는 게 뭐죠? 전부예요, 전부. 당신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IoT가 커버하거든요. 사실은. 또 하나의 징후를 보여드리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장비들 종류가 수십억 개가 넘어요. 소프트웨어 수십억 개가 넘어요. 스마트폰 속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량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1억 개가 넘어요. 다운로드 다 해보셨어요? 사용할 줄 아세요? 이 생태계가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하드웨어에 탑재해가지고 돌리겠다 하는 이런 생태계 자체가 계속 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인스톨하고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운영하냐는 거거든요. 운영관리 개념도 바뀌어요. 이 생태계의 변화를 드라이브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드라이브해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냥 IoT 센서 만들고 에너지 스토리 장비 만들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물건이나 팔면 다행이에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거예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노키아의 뒤통수만 친 거 아니에요. 노키아만 망한 거 아니거든요. 생각 잘못하면요, 기존의 큰 대기업들 다 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몫 잡아야 되죠. 한국은 6만 불로 20만 불로 올라가려면 그냥 해석을 다시 하라는 거죠. 지식에 대한 분, 교통산업, 의료산업 이런 것들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라는 거죠. 아까 오전 세션들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에너지에 대해서. 그 에너지 없이는 모든 기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ICT하고 합치면요, 거기에 가장 효자가 뭔지 아십니까? ICT 산업이에요. 어느 ICT 기기는 에너지 안 쓰는 기기 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ICT 기술이 세계에서 뛰어나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에너지가 도와줘야 도약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ICT는 찰떡궁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빠른 시간 내에 6만 불 되고 20만 불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단가 낮추려고 하는 대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전에 가가지고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60조. 정부가 만드는 매출액이 60조. 해외 매출액 얼마나 되니까 5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의 자회사가 에너지 공공행지 기업이 최소한 60조 이상을 달성하는 시점을 캡코 4.0에 도달한 시점으로 보자. 물건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태계 장사라는 거는 뚜쟁이 장사예요. 매치메이커 장사라. 그래서 이 연결의 의미를 아시냐는 거거든. 연결이 뭔데? 옆집에 아무리 사람이 이사 와도 친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사 왔는지 몰라요. 지식 유통 산업입니다. 이게 옛날에 1400년대 메디치 가문이 금을 담보로 어음을 돌려가지고 유럽이 중국에 비해 생산성이 4분의 1도 안 되는데 세계 유럽의 1등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지식을 많이 돌리는 나라, 생태계가 세계 넘버원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 6만 불, 20만 불 올라가겠나요? 너희 지식과 나의 지식을 유통을 하라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라는 거거든. 거기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죠. 사람한테 고치는 약을 주는 건 약사예요. 어떤 ICT 기기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죠.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에너지 패턴을 보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아요. 맥박을 재면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거든요. 에너지 소비 패턴을 알면 그 장비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어디가 고장날지를 알아요. 에너지도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돈 벌지 약사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쓰는 것도 다 지문이 있어요. 패턴을 보면 그 장비가 뭔지 알아요. 돈 되는 게 에너지 소비량 가지고 돈 버는 거는 미니멈이고요.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고 에너지 지문을 확인하면 의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 그것도 에너지 쓰는 기기도 살아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왜 수집하느냐? 에너지 패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모든 기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이게 데이터량이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하면요, 우리나라가요
아마 소도시 한 100개는 만드는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라셀이나 이런 신재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트래픽 에너지 전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난 데이터 센터를 생각을 해보셨냐고, 사이버 노예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생각을 해보셨느냐고. 원자력을 피하는 거는 원자력이 좋지 않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 세션에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북돋으려고 이런 말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쟁이거든요. 이게 변화의 시기예요. 생태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한몫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생태계에서. 그래서 생태계 구축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소비가 누가 소비라 그랬어요? 거기는 소비하는 곳은요, 새로운 큰 먹거리를 일구는 곳이거든요.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밸류체인만 보니까 생산해서 전달한 번 끝이라 생각해. 걔네들 그 에너지 가지고 무슨 장사하는지 아시냐고요. 그 뒤를 염두에 두면 에너지가 다른 산업과 컨버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새로운 유통을 만들어내고 생태계가 다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밸류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밸류체인을 한 개만 보면 요즘에 바보 취급 당해요. 밸류체인 3개가 서너 개가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는 당연히 교통 생각하고 전기차 생각하고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인간이 가진 자산 중에 제일 비싼 게 자기 집과 자동차예요. 그 노상 세워놓잖아. 집 출근하고 나면 노상 비어있잖아. 그 외에 재활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용률이 낮아요. 근데 남한테 빌려주느냐? 못 빌려줘요. 트러스트가 없으니까. 앞으로 비즈니스 트러스트 비즈니스예요. 내가 미쳤다고 다른 옆에 사람한테 자기 집을 빌려줍니까? 자동차를 빌려줘요? 이게 트러스트 생태계 새로 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렌탈 시장에서 어떤 놈은 돈을 많이 내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절반을 깎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그거를 사용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쓰면 돈을 줘 거꾸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를 공급해주면 너네들이 우리 전기를 써주면 내가 거꾸로 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태계가 사이버 생태계의 동상적인 유형이에요. 사이버 생태계는 전부 다 주는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현찰 받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여기서 주고 돈은 다른 데서 받아요. 사이버 생태계는. 그래서 이게 프로슈머 생태계라 그러고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루는 에너지 문명이 전 세계에서 유행이 되게 만드는 게 방법이고요. 그 스타트 포인트가 신재생 에너지고 배터리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걸 잘하고 싶으면 전력과 통신하고 데이터를 같이 합치면요, 깨놓고 얘기하면 한전하고요, KT하고요, 네이버가 합치면요, 셋이 합친 레비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요. 국내에는 법이 너무 어려워서 협력 못해요. 사실은 이런 생태계가 비슷한 생태계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자꾸 규제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돈만 벌면 되니까. 우리나라 규제가 강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죠. 에너지 모자란 나라 무지 많거든요. 에너지 없는 곳은 네트워크도 없고요, 데이터도 없어요. 기회의 땅이죠. 우리가 전력 인프라하고 통신 인프라 이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생각을 볼 때 어디를 보셔야 되면 에너지의 소비를 갖다가 소비라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밸류체인이 달려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먹거리를 일궈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냥 열심히 싸게 생산하려고 하면 노력하지 마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딱 주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하냐. 그런데 그건 혼자 못하잖아요. 그쪽 잘하는 사람이랑 연합을 해야죠. 통신사업자랑. 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버 생태계는 전부 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예요. 지금 길거리에 상점들 무지 많잖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가면 그게 전부 다 클라우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만일 클라우드 에너지를 가지고 플랫폼 만들려면 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요. 거기서 제일 비싼 게 사실은 에너지하고 통신 비용이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밸류 체인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더 중요하고 생산하고 전달 효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게요. 사실은. 그래야 어나더 3만 불 이상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공유경제는 이거 가지고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레귤레이션 따지면 안 되고요. 레귤레이션이 있으면 그 레귤레이션을 우리나라 보고 걷어내라 그러면 몇 년 걸리니까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런 거는. 하도 저기 이권이 개입돼가지고 껐떡하면 그냥 투쟁하니까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도 되겠네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다니면서 얘기해요. 이게 1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저기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전기 에너지 만든 이후에 이게 찬스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찬스를 이용하면 우리나라가 단박에 6만 불, 7만 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현재와 같은 이런 컨셉트에서 어떻게 노력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 불을 더 올립니까? 지난 10년 동안 만 불 올리라고 길을 썼는데 지금 현재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못 올립니다. 확 뒤집어 버려야 돼, 생각을. 그리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돈만 벌면 되니까. 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곡점이 올 때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규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해보고 나서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야단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산업부나 이런 데가 먼저 나서줬으면 좋겠어. 과기부가 뒤에 따라가가지고 서포팅 해주고, 그 다른 부처도 서포팅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솔라셀 제가 보기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킬로와트아워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왕창 까는 거죠. 제가 보기엔 원자력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에 문제 생기면 똘똘하는 사람들, 저희 카이스같이 똘똘한 애들을 두개 패가지고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것보다 지금 그 피해가 더 큽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니, 가스 가지고 얼마나 쓰시려고? 100년을 쓰실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죠, 그게. 결국 원자력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해결 안 하고 그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발굴하자는 거죠. 지식 에너지 플랫폼. 산업부가 이거 공헌했잖아요. 전 잘했다고 봐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한 번에 도약을 하려면 2030년까지 20만 불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5만 불은 넘겨야죠. 5만 불 넘기려면 나중에 2030년에 누구 덕분에 5만 불 넘어갔다 이게. 그럼 뭐 때문에 넘어가냐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 혁신이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2030년까지 지금 12년 남았잖아요. 로드맵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내에서만 먹지 말고 삼성처럼 매출액의 95%는 외국에서, 국내에서는 5%. 저는 이거를 기대를 하고 이거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에너지만 봐서는 안 된다. 킹피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밸류체인이고 지식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CT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그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자료 순서대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자료 꼭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마지막에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새로운 이야기 비슷한 걸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넘기죠? 나가야 돼요? 예. 그 플랫폼 얘기를 에너지 부분에서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006, 7년 정도 되니까 얼추 10몇 년이 되어서 앞으로 한 5년 후쯤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비욘드 더 플랫폼, 커넥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복잡계 자체는 본성적으로 이 모듈성을 가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기 조직화 내지는 자기 조립성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가령 빅뱅 이후에 먼지가 지구가 되고 또 그 단백질들이 비슷한 놈들이 뭉쳐서 뭐 세포가 되고 이런 과정이요. 그 다음에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떼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복잡계에서 이렇게 모듈성이라고 표현하면 그 관점에 의하면 설명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만 년 전부터 벽돌이라는 모듈을 쓴 이래로 이 모듈성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요. 플랫폼을 저는 그냥 어떤 공간에 있는 노드와 노드들 사이의 연결이 복잡하게 이루어질 때 유사한 연결들이 이렇게 하나의 캡슐 안에 담겨서 인캡슐레이션 된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월드컵이라는 거는 축구공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것. 페이스북이면 얼굴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오글오글 모여 있는 것. 뭐 이런 관점이요. 그냥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냥 현상을. 그러고 보면 플랫폼은 어떤 의미로는 복잡계가 원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화하는 특성에 이렇게 올라타는 모델 같아요. 그걸 이제 잘 포착하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지 구글이든지 이런 플랫폼의 오너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플랫폼이라는 그것은 어떤 모델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모듈을 하나의 노드로 보는 그런 관점 같더라고요. 노드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건 본성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령 어느 순간에 플랫폼도 진화의 끝에서 한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아마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분산화된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드, 분권화된, 동시에 오토노머스한, 그러니까 연결 자체가 누구의 지배나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그 자체로서 기능과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와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밸류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그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장면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는 9명의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의 기능을 우리가 주기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면 대체로 9종류 정도, 왜냐하면 노드마다 특성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지만요, 노드의 기능을 주지 않고 연결의 기능을 줄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연결의 수는 컨비네이션이니까 36가지 정도 되거든요. 가령 100만 개의 노드가 있다면 노드의 기능을 주는 대신에 노드를 연결하는 그 커넥텀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면 우리는 무려 0.5조 개의 차원이 다른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저는 어쩌면 이제 우리는 플랫폼의 다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발을 내디뎌 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우리의 의식, thinking. 뇌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뇌는 뉴런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뉴런은 사실 스위치로 역할을 하고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커넥텀의 기능을 부여를 해서 1000억 개밖에 안 되는 뉴런으로 100조 개의 연결성 기능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를 더 키울 필요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더 우수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다만 그 뇌에 있는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그 시냅스 혹은 커넥텀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보다 밀도 높게 이렇게 잘,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열되는 그 발열을 잘 이렇게 디스페이션 시켜가지고 체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고밀도로 커넥텀을 유지하고 그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붙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AI가 그런 것이고 딥러닝이 이런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노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커넥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호상징적으로 플랫폼이라는 단어와 관점을 가지면 우주를 노드들의 집합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약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그 노드의 뭐랄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한번 연결 그것이 본질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커넥텀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미국 유틸리티 중에 전력을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우리 1킬로와트 평균적으로 110원 내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1킬로와트 쓰실 때는 220원 내십니다. 그게 한개 비용이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소형 태양광 ESS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빌려주고 마치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받듯이 가입비 받고 매월 사용료 받는 걸로 퉁치는 그런 계약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1kW짜리 태양광하고 3kWh 정도 3시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한 200만 원에 만들어 드리고 매달 3만 원의 유지 보수비 내시면은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그거 다 이렇게 관리해 드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비용 편익을 해봤더니 엄청 남더라고요. 저희 사실 이 숫자 되게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REC 제도에 의하면 연평균 55만 6천 원을 버십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는 아까 200만 원 썼잖아요. 매년 3만 원씩 내고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겠더라고요. 뭐 REC 제도니 뭐니 가중치니 이런 거 빼버린다고 치더라도 생각해봤더니 200만 원짜리 시스템을 한전이든지 아니면 뭐 발전자 회사 아니면 신한은행 이런 데가 만들어가지고 10% 가입비 받고 휴대폰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는 그 돈이요. 그리고 5%나 10%의 적정 이자율로 16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대체로 여러분들은 1kWh당 한 126원 정도의 전기를 쓰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내시는 추가적인 1kWh의 현재 한전 단가 한개 비용이 22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REC 판매 수익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시스템 자체로도 전기값을 한 60% 정도로 낮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REC 비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죠. 뭐 아니면 그 사업자가 반씩 나눠 갖자고 하거나. 그러고 보면 전력 유틸리티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킬로와트아워를 지금처럼 팔아야 될까요? 소형 태양광을 16년간 렌탈 서비스 해주는 렌터 솔라 PV라고 하는 킬로와트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전력 사업일까요? 아니면 금융 16년짜리 금융 리스크가 이렇게 붙어서 해칭되거나 하는
금융 비즈니스일까요? 이런 것들인 거죠. 여기에 보면은 소비자도 전기요금을 아끼고 유틸리티도 돈을 버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돈 빌려준 금융회사도 돈 버는데, 생각해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변동성은 소비자가 감수했죠. 저기 한 달에 108kWh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근데 소비자는 그 기후변동성은 이제 견딜 만한 이슈라서 그냥 그 가벼운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전기요금 절약하기. 금융 리스크 16년짜리, 이거는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금융회사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금융회사는 그 16년에 장기 론에 해당되는 금융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이익을 가져간 거고요. 묘한 게 유틸리티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커넥텀, 연결자로서 기능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연결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는 반드시 통신과 금융 기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향후에 유틸리티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 전쟁터는 발전 사업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싸우고 이 두 가지 에너지와 금융산업이 또 이렇게 배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지속가능한 신산업 생태계 하려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전력회사에게 금융, 발전 사업은 본질적으로 금융 비즈니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과 통신을 하게 허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과 통신, 발전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에게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전력사업 면허를 3개나 5개 한번 비등에 붙여서 주파수 경매하듯이 팔아보면 어떨까요? 대신에 이들이 기존에 하던 화석연료 기반의 교류 전력망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 우리가 이동통신 면허를 내줄 때 했듯이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신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전력 사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면허를 3개에서 5개 주고 그 중에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3개 정도가 어딘가에 M&A가 돼서 지금 통신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이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 플랫폼을 넘어서 연결의 의미를 좀 강조하시고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력 유틸리티를 연결을 해서 전력의 금융과 통신을 뭐 허하라.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융합의 그런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어떤 현재 어떤 그런 규제 틀을 넘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굉장히 파격적인 진짜 진정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숙명여대 그 기준학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과의 겸임교수로 있는 기준학입니다. 최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AI CBM이 실현되는 세상이 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그 AI CBM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계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옵트인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경우에 2015년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비식별 정보로에 대해서는 제3의 정보로 해서
제3자가 이 정보를 마음껏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좀 체계가 법적인 체계가 빨리 실현이 되어야지 그런 어떤 AI CBM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이런 총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 체계가 변화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전기요금 체계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너지 생태계가 건전하고 또 자생적으로 또 범위가 스코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1TOE당 전기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가격이 1,193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석유의 1TOE 가격은 1,186달러에 불과해서 거의 1차 에너지 가격과 2차 에너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변환되어지는 2차 에너지인 전력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지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쪽에서 좀 선도적으로 체계를 바꿔가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름값보다 전기요금이 5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또 EU 여러 나라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기름값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 독일 이런 데서는 이런 전력을 활용한 어떤 절감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사업들이 연계된 사업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격 체계 변화가 이번 새로운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이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부딪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기 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 히터를 쓴다든지 가정에서 전기 히터를 쓴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쓴다든지 이런 전기 수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체 산업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전기를 원료로 쓰는 산업이 좀 있습니다. 전기로라든지 혹은 전해 사업들, 전해조를 운영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런 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좀 마련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전력 요금 체계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욕구가 이런 사업의 비즈니스 마인드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에너지 생태계, 신산업 에너지 생태계에 있어서의 R&D 시스템이 굉장히 경쟁 체계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인프라로 좀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 그 에너지부 DOE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요. 첫 해에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5개로 줄입니다. 대신 5개를 줄인 그 예산을 남은 5개에다 상위과제 5개에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에너지 상용화된 그런 기술적인 그런 아웃풋이 딱 시간이 지나면은 제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은 에너지 신산업 혹은 뭐 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좀 확대하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R&D에 있어서의 문제점이긴 한데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많은데, 이제는 좀 이런 아웃풋을 생각하는 프루스한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도출형으로 R&D 체계가, 그런 인프라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제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인프라는 이제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야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데이터 전문가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고, 에너지 전문가가 이제 빅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후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 에너지 쪽에서의 그런 수준을 볼 때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를 빅데이터 분석하고 또 빅데이터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불어넣어서 이런 쪽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양성 체계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나 민간 쪽에서 굉장히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프라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전력과 통신, 이제 데이터의 융합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능형 전력망이라든지 뭐 BAM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는 좀 실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런 효용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비용이 높은 데 반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현실 여건에서 또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AI CBM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열도 통합해야 되고, 또한 생산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전력 외에 그런 어떤 보다 많은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거나 혹은 더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기반의 시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더 낮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성과 도출형 R&D가 되어야겠다. 네 번째로는 에너지 분야의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역량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이 분야에 관련된 어떤 통합적인 그런 기반을 형성해야겠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김현장의 김성우 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 아침부터 쭉 와 있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참 많은 행사에서 발표도 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획 자체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각 다른 진영의 분들이 굉장히 내공 있는 얘기들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 좀 지치셨을 텐데, 저는 환경에너지 전문가이고요. 제 이야기의 화두는 블록체인입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최 교수님하고 홍 교수님, 기 박사님 다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생태계나 어떤 큰 플랫폼에 대한 또 요건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저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블록체인은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 환경에너지 쪽에 어플라이 하는 거를 고민을 쭉 했었고요. 지금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환경에너지에 지금 현재 응용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전력 거래 형태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인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이렇게 두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됐고요. 첫 번째, 전력 거래 형태 자체를 바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한 모델은, 여러분들 전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아시잖아요.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밑에 브루클린이라는 데가 있는데, 브루클린에는 센트럴파크 아니고
프로스펙트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파크는 그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데니로가 이렇게 체조하던 데인데요. 그 거기에서 1년 반 전부터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거기 그 스트리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를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전력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프로스펙트 파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한전을 없애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겁니다. 전기를 한전 없이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생산하고 자기네들끼리 남는 전력은 자기네들끼리 팝니다. 101호가 전기를 쓰다가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외출하면 태양광은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전기는 외출하지 않은 102호한테 팝니다. 근데 이게 블록체인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그렇게 하려면 프로수머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라서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한전이 개입하게 되면 그 짜잘한 거래들을 전부 다 검증하고 또 빌도 날려야 되고 징수하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전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한전을 없애려면 내가 101호에서 102호한테 팔고 내가 얼마나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3자가 없으면 검증을 못하니까 서로 못 믿잖아요. 101호, 102호가 내가 언제 나갔고, 그 서로 못 믿는 그 데이터의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으로 시큐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제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블록체인은 중간에 한전 같은 데를 없애서 없애는 대신에 블록체인 자체가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101호에서 102호 사이가 거래된 그 내역을 전체가 다 공유하니까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검증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전을 없애고 그렇게 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또 다른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원자력이나 뭐 가스 발전이나 큰 발전으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분산 전원으로 우리 동네 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발전해서 우리끼리 싸게 쓴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블록체인이 확산되는 거는 전 일단 흥미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이게 첫 번째 전력 거래의 흐름을 바꾼 블록체인의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솔라코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솔라코인은 뭐 하는 데냐면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는데 전 세계 어딘가에서 태양광으로 누군가가, 홍길동도 괜찮고요, 기무라상도 상관없고요, 텀도 괜찮습니다. 아무 데서나 전 세계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면 솔라코인이라는 데에서 그 발전주에 코인을 지불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코인을 지불하고요. 그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엔 더 가치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하에서 그 태양광 발전 자체를 조금 더 촉진하는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코인을 발행해서 이 코인 자체로 거래를 하게 하려면 어차피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가상화폐, 가상암호화폐에서 그래서 여기는 또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것이라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의 사례, 우리끼리 거래하는 한전을 없애고 전기를,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솔라코인과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더 촉진하는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례이고요. 그게 지금 호주나 다른 국가들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싱가포르에서 돌아왔는데요. 전체 요새 이런 비슷한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세미나였는데, 세미나를 하면 한 절반은 블록체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환경에너지 전문가로서
이 블록체인의 활용이 비트코인처럼 저희의 그 어떤 투기적인 본심을 자극하는 면에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환경 에너지나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인트레스트를 얼라인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오늘 에너지 전환의 전체 전제가 다 온실가스 감축인데 아무도 그걸 돈 내서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전기료를 올리고 싶어 하거나 가스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해야 된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그러면 전력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봐주자니 그럼 또 가스 쪽에서 또 섭섭해할 수 있고, 이런 진영 논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환경에너지 분야는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크홀더의 인트레스트를 얼라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스테이크홀더 인트레스트를 얼라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진영 논리까지 있잖아요. 어느 한편을 손을 들어주면 어느 한편을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에는 블록체인 같은 플랫폼을 바꾸는 게 유효할 수 있겠다, 이게 또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이게 하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아까 코인 발행이 갖는 투기성,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잖아요. 제가 그냥 만약에 블록체인을 아까 전력 거래로만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코인을 발행해서 드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텐션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럼 발행을 해서 코인을 받아서 이걸 업사이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런 업사이드에 대한 희망,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사회 이해관계자의 인트레스트를 얼라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예. 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를 기존의 한정과 같은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동체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단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방식들이 많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널들 말씀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 주제발표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플로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가 많이 될 것인데, 에너지 신산업이 에너지 소비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좀 전에 김성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너지와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그런 이 판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사실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제 발표도 해주셨으니까 제 교수님께서 혹시 1차 답변을 좀 한번, 4차 산업혁명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소비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대책이 뭘지. 예.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두레나 이 향계처럼 이런 커뮤니티 공유경제 모델도 나오고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공진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반딧불들이 깜빡깜빡거리면 주변에 다른 반딧불도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공진 현상이 생기거든요. 인간들도 그래요. 인간들 누가 뭐 하면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에너지가 모자란다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시고요. 그거는 아이디어 발굴을 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는 창구가 열립니다. 사실은. 그런 에너지 소비 패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어떤 소비 패턴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면 바로 이 젊은 아이들 중심으로 바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유행이 문화가 되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젊은 애들은 야 이상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전기차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를 공유하고 쉐어하고 하는 것들도요, 별의별 이상한 형태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주관자가 있어가지고 주관자의 코디네이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걸 너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건 현재 그거는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데, 에너지라는 그 리소스를 가지고 그런 공유에 돌리는 거는 이미 이그젠플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과거의 원전과 같은 어떤 그런 산업의 그 비중을 줄이고 어떤 그 태양광이나 이런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좀 육성할 그쪽 비중을 높일 방침을 좀 밝히고 있고요. 그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게 뭐 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CO2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그런 이 나쁜 물질이 이제 CO2인데, 그 CO2하고 메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수소 에너지를 이제 뽑아내는, 그래서 뭐 수소차라든지 그쪽에 이제 연료로 쓰는 그런 그 모델도 거의 이제 그 이 시범 사업화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이산화탄소 자체를 가지고 그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 삼는다는 그런 그 시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이제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중에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통신하고 연결해서도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농민들도 뭐 어떤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부족하나마 드렸습니다. 이 장시간 뭐 힘드셨을 텐데, 이번 세션 토론을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5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이끌어주신 5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